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기업이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티커 심볼로는 PLTR인데요.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2025년 11월 4일이었죠. 팔란티어 주가가 하루 만에 7.94%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9.74달러로 장을 마쳤는데, 네, 꽤 큰 폭의 하락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바로 그 직전에 미국의 아주 큰 투자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BOFA 증권에서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유지만 한 게 아니죠. 맞아요. 심지어 목표 주가는 기존에 215달러였는데 이걸 255달러로 확 올렸단 말이죠. 거의 20% 가까이 올린 거잖아요. 네, 상당한 상향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강력한 매수 추천 보고서가 나왔는데 시장 반응은 정반대였다.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 이 상반된 신호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배경과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BOFA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팔란티어를 좋게 보는 건지, 또 시장 참여자들은 왜 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건지, 그리고 팔란티어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 전망, 이걸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해석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BOFA가 목표 주가를 그렇게 크게 올린 핵심적인 이유, 그 근거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팔란티어만의 아주 독특한 전략, 레드필 부트 캠프 전략 때문이라고 분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레드필이라는 비유가 이번 BOFA 보고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자 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영화 매트릭스가 딱 떠오르잖아요. 빨간 약, 파란 약. 뭔가 좀 도발적인 느낌도 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점을 말하는 걸까요? 경쟁사의 블루필과는 뭐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 비유를 통해서 BOFA 애널리스트가 팔란티어의 접근법이 기존 경쟁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필은 뭐냐? 많은 다른 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솔루션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고서 표현을 빌리자면 범용적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적합한 챗 GPT 래퍼 같은 형태라고 했어요. 이 래퍼라는 말이 좀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미 있는 강력한 AI 모델, 예를 들면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위에다가 기능적인 껍데기만 살짝 씌워서 빠르고 쉽게 제공하는 방식,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존 기술을 활용해서 겉모양만 좀 바꾸거나 특정 기능만 추가해서 내놓는 그런 솔루션들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도입이 되게 쉬워 보이고 당장 쓰기에는 간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아주 복잡하고 또 기업마다 다 다른 고유한 문제들.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게 BOFA의 시각인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범용적인 솔루션은 아무래도 딱 맞는 해결책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럼 팔란티어의 레드필은 뭐가 다른 건가요? 팔란티오의 레드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딱 팔고 자, 이제 쓰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객이 정말로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깊이 있는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트너십이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컨설팅 회사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그 부트캠프입니다. 고객의 특정 상황, 그리고 목표에 딱 맞춰서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심층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단순한 사용법 교육이 아닌 거죠. 아, 교육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범용 소프트웨어를 주는 게 아니라 고객 맞춤형으로 아주 정교하게 구성된 어떻게 보면 좀 고가의 소프트웨어 키트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도구를 주는 거죠. 맞춤형 키트. 비용이 좀 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뭘 최우선으로 하느냐. 바로 투자 수익률, ROI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온톨로지 구현 경로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온톨로지요? 그게 뭔가요? 좀 어려운 용어 같은데?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비유하자면요. 회사 안에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놔두면 의미 없는 숫자 덩어리일 수 있는데 이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의미 있게 연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종의 데이터 지도나 설계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데이터를 잘 쓸 수 있게 구조를 잡아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온톨로지가 잘 만들어져야 데이터 속에서 진짜 숨겨진 가치,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팔란티어는 이 온톨로지 구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ROI를 높이는 핵심 경로로 제시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작업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AI 기반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걸 팔란티어는 FDE, 파운데이셔널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서 말한 온톨로지 구축이나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려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팔란티어는 이 과정에 AI를 도입해서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데이터 준비 과정을 AI가 도와주는 거죠. 와, 그럼 데이터 정리부터 분석, 활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네요. 정말 깊이 있는 접근인데요. 그렇죠. 이 모든 요소들, 부트캠프, 맞춤형 키트, ROI 중심의 온톨로지 구현, 그리고 AI 기반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 전체가 합쳐져서 팔란티어의 레드필 전략을 구성하는 겁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실제 성과를 내도록 돕는 것.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접근 방식이 단기적인 매출 증가보다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성공, 그리고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BOF에는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한 거죠. 와, 설명을 들으니까 레드필 전략이 왜 그렇게 주목받는지, BOFA가 왜 긍정적으로 받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단순히 제품 스펙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고객 성공을 위한 완전한 여정을 제공하는 거네요. 실제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떤 고객사는 팔란티어 부트캠프 딱 하루 참여했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거대한 클라우드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 솔루션으로 4개월 동안 씨름해서 얻은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냈다고 증언했다면서요? 네, 그런 사례가 보고서에도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개별 사례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팔란티어 방식의 효과, 특히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의 강점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인상적입니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문제 해결 역량 자체를 키워주는 거군요. 이건 정말 강력한 차별점이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높은 고객 유지율로 이어지고 또 기존 고객들이 계약 규모를 점점 더 확대하는 그런 선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번 레드필의 효과를 경험한 고객들은 쉽게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깊이 있는 맞춤형 접근 방식, 분명 효과는 강력하겠지만 아까 잠깐 얘기 나왔듯이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할 것 같고 모든 기업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BOFA는 혹시 이 부분을 좀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팔란티어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약간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필 방식의 깊이 있는 교육과 맞춤형 솔루션 제공은 필연적으로 초기 도입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순히 돈만 드는 게 아니라 고객사 내부에서도 이 새로운 시스템과 방법론을 배우고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가파른 학습 곡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특히 예산이 빠듯하거나 IT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진입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시작하기가 어려우면 그림의 떡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비오페이의 관점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과 노력이 든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ROI, 즉 투자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앞서 언급된 그 고객 사례처럼요.
만약 팔란티어 솔루션을 도입해서 경쟁사 솔루션을 썼을 때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훨씬 더 큰 사업적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을 빠르게 회수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면 이건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현명한 투자가 되는 셈이죠. 아, 관점의 차이군요. 비용이냐? 투자냐? 그렇죠. 비오페이는 바로 이 성공 사례를 통한 가치 증명이야말로 팔란티어의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높은 고객 유지율과 계약 규모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고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라는 단점보다는 그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 능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분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초기 허들은 높지만 그 허들을 넘었을 때 얻는 과실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군요. 그래서 보프A가 레드필 전력의 잠재력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준 거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보프A의 긍정적인 시각과 레드필 전략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요.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 자체를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침 제공해 주신 자료에 수완 분석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이 네 가지 요인을 통해서 팔란티어의 현재 위치를 좀 입체적으로 조명해보죠. 먼저 강점부터 짚어주시겠어요? 특히 이 강점들이 앞서 이야기한 레드필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팔란티어의 강점, 스트렝스를 살펴보면 뭐니 해도 역시 독보적인 기술력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AI 기술, 빅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매끄럽게 통합하고 분석하는 역량, 이게 정말 뛰어나거든요. 특히 정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담 플랫폼, 그리고 기업 고객들을 위한 파운드리 플랫폼, 최근에는 또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걸 지원하는 AIP 플랫폼까지 내놓으면서 기술적인 해자를 계속 깊게 파고 있습니다. 고담, 파운드리, AIP, 팔란티어의 핵심 플랫폼들이죠. 네. 그리고 바로 이 강력한 기술력이 복잡하고 어려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레드필 전략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없이는 레드필도 불가능하니까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또 다른 강점으로는 미국 국방부나 정보기관 같은 정부기관과의 아주 강력하고 오랜 신뢰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된다는 의미를 넘어서 팔란티어 기술력의 신뢰성과 보안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레퍼런스, 일종의 보증수표 역할을 해줍니다. 아, 정부가 쓸 정도면 믿을만하다. 이런 인식이 생기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강조했던 그 레드필 전략 자체도 이제는 높은 고객 충성도를 구축하는 중요한 강점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팔란티어 생태계에 들어오면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강점은 최근 미국 내 상업 부문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자료를 보면 3분기 미국 상업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1%나 급증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거든요. 121%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건 팔란티어의 기술과 레드필 전략이 기존의 주력 시장이었던 정부 부문을 넘어서 이제는 일반 상업기업 시장에서도 확실히 통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죠. 기술력,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레드필 기반의 고객 충성도와 상업 부문에서의 성공 가능성, 확실히 팔란티어만의 강력한 무기들이네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약점, 위크니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됐던 비용과 복잡성 문제 외에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약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앞서 여러 번 지적됐던 부분이죠. 맞춤형 솔루션과 깊이 있는 부트캠프로 인한 높은 초기 도입 비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의 복잡성, 이걸 배우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 가파른 학습 곡선. 이건 레드필 전략의 본질적인 특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계속 언급되는군요. 그리고 또 다른 약점은 여전히 소수의 대규모 계약, 특히 정부 계약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 상업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출 구조가 다변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정 대형 계약 몇 건이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거든요. 만약 이런 대형 계약이 예상치 못하게 지연되거나 혹은 정부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면 전체 실적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군요.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팔란티어 솔루션의 성능은 정말 강력하지만 그 내부적인 작동 방식이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명확히 알기가 좀 어렵다는 지적도 가끔 나옵니다. 일종의 블랙박스 아니냐는 우려죠. 물론 팔란티어는 보안과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때때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군요. 성능만큼이나 투명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기회, 오포튜니티스 요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AI 시장이 정말 뜨겁잖아요. 모든 산업에서 AI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팔란티어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특히 레드필 전략이 이런 기회를 포착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회 요인은 아주 명확하고 또 거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기회는 역시 전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AI 해야 하는데 하고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막상 이걸 도입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비즈니스 가치, 즉 ROI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유행이니까 따라하거나 기술 도입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렇죠. AI 도입이 목표가 아니라 성과 창출이 목표여야 하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팔란티어의 레드필 전략이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팔란티어는 단순히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잖아요. 고객과 함께 실제 ROI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 방법론을 부트캠프를 통해 교육하고 온톨로지 설계를 돕고 FDTE로 효율화까지 시켜주죠. 이렇게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방식은 뜬구름 잡는 AI가 아니라 진짜 돈 버는 AI,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AI를 갈망하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니즈에 정확히 부합하는 거죠. AI 도입의 how, 즉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군요. 특히 미국 정부와 상업 부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유럽, 아시아, 중동 등 글로벌 상업 시장으로의 확장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특히 최근에 발표된 중동의 거대 기업이죠. 두바이 홀딩과의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동 같은 지역은 데이터 조건이나 보안, 신뢰성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팔란티어의 검증된 기술력과 레드필 방식의 깊이 있는 접근이 잘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홀딩과의 제2위 설립, 의미가 크군요. 네, 이렇게 현지 유력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 이것도 앞으로 팔란티어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겁니다. AI 시장 성장, ROI 중심 접근, 글로벌 확장, 전략적 제휴,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앞에 놓여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왓 분석의 네 번째 요소, 위협 요인도 짚어봐야겠죠. 이렇게 유망해 보이는 팔란티어지만 분명히 넘어야 할 산들, 헤쳐나가야 할 위협들도 많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위협 요인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만만치 않은 위협들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역시 경쟁 환경입니다. AI와 데이터 분석 시장은 정말 격전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GCP,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과 기존 고객 기반을 무기로 이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AI 플랫폼과 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죠.
게다가 세일즈포스나 SAP, 오라클 같은 기존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강자들도 AI 기능을 자사 제품에 통합하면서 경쟁에 가세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처럼 특정 데이터 기술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강력한 경쟁자들도 있고, 또 아주 특정 산업이나 문제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많은 AI 스타트업들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팔란티어의 영역을 계속해서 넘보고 있습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와,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네요. 빅테크부터 전문 기업, 스타트업까지. 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이건 뭐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일 수 있어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50배를 넘어선다는 건 정말 시장의 기대치가 극단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팔란티어가 앞으로 몇 년간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미래의 엄청난 성공을 이미 현재 주가에 다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에 향후 성장세가 시장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거나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가 아주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훨씬 낮게 잡기도 했죠. 맞습니다. 앞서 보파는 255달러까지 올렸지만 예를 들어 제프리스 같은 곳은 목표 주가를 70달러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주가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 요인인 거죠. 70달러면 지금 주가랑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협 요인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입니다. 팔란티어가 여전히 정부 부문 매출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변동성이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권이 교체되거나 국방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면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방 정보 수요를 늘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규제나 제재의 대상이 될 위험도 안고 있는 거죠. 이런 정치적 폴리티컬 환경 변화가 위협이 될 수 있고요. 경제적 이코노믹 측면에서는 만약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 기업들이 IT 투자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게 팔란티어의 상업 부문 성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소셜 측면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AI 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국의 데이터 관련 법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도 팔란티어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준수해야 할 과제이자 위협 요인입니다. 이런 패스텔 분석 관점에서도 다양한 위협들이 존재합니다. 경쟁 심화,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정부 예산이나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둔화, 규제 강화 같은 외부 환경 변화까지 정말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기회만큼이나 위협도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쿠안티얼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정말 상세하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왜 이 기업을 둘러싸고 시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강력한 기술력과 레드필이라는 독특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에 따르는 비용과 복잡성 문제, 그리고 정말 살벌한 경쟁 환경과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무거운 숙제도 안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었잖아요. 긍정적인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BOFA는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강력한 매수 보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날 팔란티얼 주가는 8% 가까이 하락했을까? 이 역설적인 상황, 이걸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뉴스에 팔아라, 심리였다고만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셀 더 뉴스 현상만으로는 이 상황을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요인도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표면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팔란티어 주가는 그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연초 대비해서 150% 이상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었죠.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상 실적이 발표되자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실현하려는 단기 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을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하고 파는 거죠.
이건 뭐 주식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네, 단기적인 수급 요인이 작용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 구조적인 이유는 역시 앞서 우리가 위험 요인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극단적인 익스트림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의 깊은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PAR 150배, 이 숫자가 주는 부담감이 상당한 거거든요. 이건 팔란티어가 앞으로 정말 수년간 매년 엄청난 속도로 예를 들어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지속해야만 겨우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150배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긴 하네요. 네, 부파는 팔란티어의 레드필 전략이 성공하면서 이런 초고속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본 거지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부파처럼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은 지금 주가는 너무 비싸다, 성장 기대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프리스 같은 투자은행은 목표 주가를 $70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고요. 다른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여전히 매수 의견보다는 중립 의견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 차이가 그렇게 크군요. 네. 즉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팔란티어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존재하지만 그 기대감이 현재 주가 수준을 정당화할 만큼 강력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과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소식, 예를 들어 긍정적인 실적 발표나 보프와의 목표가 상향 같은 호재가 나와도 그 호재보다는 그래도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장의 무게중심이 BOFA가 주목한 레드필 전략의 질적인 성장 잠재력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 숫자와 과연 저 성장률을 계속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더 쏠려 있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BOFA 보고서는 분명 팔란티어의 차별화된 전략과 장기적인 가치에 주목했지만 시장의 단기적인 시각 혹은 좀 더 신중한 투자자들의 시각은 일단 숫자로 증명해봐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줘라는 요구에 더 초점을 맞추고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에 더해서 이 고평가 논란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BOFA는 팔란티어의 성장의 질을 봤지만 시장은 아직 그 가치를 완전히 인정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고요. 네, 정확히 그런 맥락입니다. BOFA의 분석은 팔란티어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지만 시장의 다수는 여전히 검증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특히 상업 부문에서 레드필 전략이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그 효과를 확실하게 입증해야만 현재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시장에 더 폭넓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팔란티어가 보여줄 실제 성장과 성과가 관건이 되겠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점에 주목해서 이 기업을 바라봐야 할까요? 최종적인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팔란티어는 제 생각에는 혁신적인 기술과 독특한 전략을 통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인식과 동시에 그 성장 기대감을 훨씬 앞서 나간 상당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을 가진 기업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인식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실적 호조나 BOFA의 긍정적인 보고서는 분명히 팔란티어가 가진 강력한 펀더멘탈, 그리고 레드필 전략으로 대표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특히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AI 시대에 기업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아주 깊은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 큰 장점이죠. 네, 그 문제 해결 능력 제공이라는 부분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은 미래의 성공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쟁 환경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이 속에서 팔란티어는 기술적인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전략인 레드필이 정부 부문을 넘어 상업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그것도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끌어내야만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나 규제 변화 같은 외부 변수들도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하고요. 그니까 보에프A가 제시했던 목표 주가 255달러라는 숫자는 이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다 현실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치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렸을 때의 이야기라는 거군요. 네. 따라서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평가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특정 보고서의 목표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이 회사가 가진 그 독특한 레드필 전략이 과연 실제로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성공한다면 그 성공의 크기가 현재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 클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PLTR을 둘러싼 최근의 흥미로운 시장 상황과 그 복잡한 배경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보페의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가 된 레드필 전략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에 대한 시장의 신중한 반응, 그리고 수엇 분석을 통해 살펴본 팔란티어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이나 어떤 특정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담긴 목표 주가 그 너머에 있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의 핵심 경쟁력으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 레드필 전략. 이게 정말로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속 가능한 그리고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까? 최근에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상업 부문의 그 폭발적인 성장세. 이게 과연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만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까? 그리고 AI 기술 경쟁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팔란티어는 과연 자신들의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나아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보페이가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와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우려, 그 사이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스스로 판단하시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